하둘셋. 안녕하십니까. 3화1월입니다. 2018 3화1월TV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제72페이지 이번에 구성장 패러다임의 해체, 민간협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방가로 이번 구성장 패러다임부터 보겠습니다. 3화1월TV 질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1963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00였다. 그러던 것이 1995년 $10,000,000가 되었다. 엄청난 압축 고속 성장이었다. 소위 1963년 체제, 즉 신중상주의적 발전국가 체제가 이 일을 해냈다. 기본적으로 1963년 체제는 저임금 고효율에 기반하여 수출과 고용을 극대화하는 목표를 한 정부 대기업의 담합체제 내지 협력체제였다. 수출 극대화 전략이 1960년부터 1970년대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고용의 극대화라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 소득 분배 개선 효과도 컸다. 특히 농촌의 유인 노동력과 도시 비공식부문의 미숙련 노동자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1963년 체제의 전반기에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 어느 발전 체제든 고성장을 위해서는 고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러면 1963년 체제는 어떻게 고투자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정부가 민간 대기업들로 하여금 정부의 수출 지향 산업정책을 따르도록 지시하는 대신에 민간 투자에 대한 직접 지원, 재정 지원, 세제 감면 73페이지와 더불어 투자에 대한 투자 위험을 일부 부담하여 주었다. 소위 투자 위험 공동 부담 체제를 만들었다. 그 결과 높은 민간 투자율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것이 고성장의 동력이 되었다. 정부가 민간의 투자 위험을 일부 부담하는 방식으로는 민간이 주도한 외자에 대하여 정부가 지불 보증을 하는 방식과 부실한 민간 투자에 대하여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 추가 용제를 하는 방식이 있었다. 이 기간에는 수출 극대화라는 대지향적인 성장 전략을 취득하였으므로 경제 성장에서 수요 측 사정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 수만 있으면 해외 수요는 거의 무제한이었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 1980년대의 역사적 미래가 없을 정도로 세계 경제가 안정적으로 팽창하던 시기였다. 이 좋은 국제 경제 여건은 우리나라가 십분 활용한 셈이다. 시장 수요는 문제가 아니었고 오히려 우리 경제의 공급 능력이 문제였다. 그러나 공급 능력 면에서도 행운이었던 것은 풍부한 저임금 고효율의 노동력이었다. 우리나라는 오래된 교육열 덕분에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은 양질의 노동력이 대단히 풍부하였다. 그래서 당시 경제의 공급 측면에서는 노동력은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자본 부족이 문제였다. 이 문제도 외자의 적극 도입과 인플레이션 정책을 통해 국내 강제 저축 노동으로 해결하였다. 이건 매우 훌륭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고투자를 위한 정부와 대기업의 공동 노력이 가세하면서 우리 경제는 대단 74페이지 힘빠르고 높은 성장률을 보이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후진국에서 시작하여 중진국 진입에 성공한 비밀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1963년 체제의 신중상주의적 발전 국가 패러다임에 의존할 수 없다. 21세기 세계와 지식정보화 시기에 걸맞는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이 나와야 한다. 더 이상은 정부와 대기업의 신중상주의적 담합 체제가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제는 개발도상국의 추격으로 인하여 저임금 의존도 어렵고 국내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도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노동실공이 선진인력과 첨단 기술, 시스템 생산성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을 시도해야 하는 때이다. 방가로 이번 신발전 패러다임. 그러면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고 우리나라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무엇인가? 우선 21세기에 요구되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소위 영미식 시장주의나 시장의 모든 문제를 풀어준다고 생각하는 시장 만능주의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IMF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 구조를 영미식 시장주의 일변도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진행되었으나 여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75페이지 시장주의가 중요하긴 하나 영미식은 영미의 발전 단계와
영미의 역사 문화에 맞는 제도이다. 1963년에 신중성주의 체제를 극복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대로 영미식의 시장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식 시장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중진국 수준의 발전도상 국가이다. 이때는 그랬다는 말입니다. 완숙한 선진경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투자가 선이고 저축은 미덕이어야 한다. 정부는 경제계획과 산업정책은 여전히 필요하다. 다만 경제계획과 산업정책의 내용과 형식이 1964년 체제와는 달라야 한다. 좀 더 시장 친화적으로 진화한 것이어야 한다. 즉 세계화와 시장 논리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관주도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민간 창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관주도 민간 추종에서 민간주도 관지원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물론 관지원도 그 내용과 형식이 시장 친화주의여야 한다. 과거보다 진화된 내용과 형식이어야 하지만 국가의 산업정책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진국이고 선진국을 향한 의도적 계획적 노력을 계속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0세기적 경제계획과 산업정책은 필요 없지만 21세기형의 새로운 경제계획과 산업정책은 필요하다. 1964년 체제가 관주도의 경제계획 내지 관주도의 산업정책이었다면 76페이지 21세기에는 민간협치형 경제계획, 민간협치형 산업정책이 되어야 한다. 민과 간이 전략적으로 제휴하여 우리 경제가 당면한 거시적 어려움과 장애가 어디 있는지, 군대기업의 미시적 어려움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 그 해결책을 함께 찾으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거시적 어려움은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해주고 미시적 문제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풀되 정부가 모두 도와줄 수 있는지 함께 논의하여야 한다. 이론적으로 보아 민간협치가 민간유착으로 왜곡되거나 새로운 관주도로 후퇴할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를 둘러싼 국내 외의 여건, 즉 국제 경쟁의 격화와 국내 민주화의 진전이 더 이상 민간유착이나 일반적인 관주도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만일 필요하다면 일방적인 관주도나 유착행위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민간협치기구나 협치 절차를 마련하면 된다. 앞으로 우리가 선진경제에 진입하려면 경제 혁신을 크게 높여야 한다. 혁신이야말로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키워드이다. 혁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과 간이 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 인적 물적 자원을 충동원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정보와 자원을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일을 민과 간이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이 바로 민간협치이다. 이를 위해서는 77페이지 민과 간이 수평적 관계에서 좀 더 많은 정보 교류를 하여야 하고 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서 여러 형태의 사전, 사후적 조정 협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과거에는 관주도로 압축 성장의 역사를 만들었으나 이제 관주도로는 더 이상 생산적일 수 없다. 민간주도와 간의 효율적 지원을 결합하는 효율적인 민간협치의 구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 생산적일 수 있다. 여기에 우리는 성공하여야 한다. 이것이 21세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발전 패러다임일 것이다. 그런데 IMF 이후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지나치게 영미식 시장경제만을 모델로 하여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오히려 경제의 성장 동력이 크게 악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의 자기자본 비율과 과도한 금융 건전성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보수적 운영으로 돌아섰고 대기업도 경영권 보호, 공정거래 법상의 각종 규제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정부도 산업정책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 좌파 정부는 거의 산업정책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죠. 따라서 어디에도 제2의 압축성장, 추격 경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고율의 혁신 투자를 담당할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1963년식의 관주도 노력도 없고 21세기가 요구하는 민간협치 노력도 없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경제의 투자율 하락도 이러한 혁신 투자 주체의 부재와 관련이 있다. (78페이지)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제2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발전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신중상주의적 국가주도가 아니고 영미식 시장주도가 아닌 우리 현실과 문화에 맞는 시장 친화적인 민간협시형의 신협신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영미식 시장주의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일까? 왜 신중상주의적 국가주도의 산업정책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하면서 영미식 시장주의의 도입을 반대하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앞에서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다. 아직 중진국에 머무르고 있고 선진국으로 진입하여야 하는 발전도상 국가이다. 또한 우리는 남한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산업화라는 힘든 국가가치를 가진 나라이다. 따라서 경제사상사에서 역사학파들이 주장하듯이 개발도상에 있는 우리나라는 국가 단위의 종합적 전략적 고려에 의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하다. 자유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기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이 후기 단계 내지 완숙 단계에 가까울수록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으나 경제발전의 초기나 중기 단계, 즉 아직도 발전도상의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국가의 개입과 조정이 불가피하다. 주지하듯이 세계시장에서도 이미 선진국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여 높은 진입 장벽을 쌓고 후발군 기업의 진입 자체를 막는 불공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79페이지. 따라서 발전도상에 있는 후발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높은 진입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역할이 대단히 기묘하게 된다. 따라서 발전도상국의 현실적인 문제는 국가의 개입과 조정이 필요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과 조정을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이다. 결국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해 가야 하는 개도국이므로 국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며 그런 만큼 국가가 적절한 역할을 잘 하여야 선진화에 성공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역할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은 국가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 여기서 국가의 크기란 국내 시장의 크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시장이 큰 나라에서는 경제활동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시장이 크면 시장 경쟁의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시장 실패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반대로 정부가 개입할 때 정부 실패의 가능성이 많아진다. 반면에 국내 시장의 크기가 작은 나라에서는 독과점 구조의 등장이 용이하여 시장 실패의 가능성이 많아지고 반대로 정부가 개입하여도 정부 실패의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국내 시장이 작은 나라에서는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개입과 조정이 효과적일 수 있다. 미국은 거대한 국내 시장을 가진 나라이므로 국가의 개입을 80페이지 취소하고 많은 것을 시장 기능에 맡기는 시장주의가 올바른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처럼 국내 시장의 크기가 작은 나라에서는 정부의 개입과 기획에 성공하기 쉽다. 우리나라는 국내 시장의 크기가 미국과 싱가포르의 중간쯤 되기 때문에 시장이냐 정부냐의 문법보다 시장과 정부의 협치가 타당한 선택이라고 본다. 요컨대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정부와 시장 간의 분업관계가 달라져야 한다. 또한 국내 시장의 크기에 따라 정부와 시장의 상대적 중요성이 달라져야 한다.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참고할 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장과 정부의 협치 구조가 올바른 선택이다. 과거 1963년 취재와 같이 정부 주도의 신중상주의도 옳지 않지만 영미식의 시장주의 내지 시장만능주의도 옳은 선택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면한 국가발전 과제 중 하나는 21세기 선진화 진입을 위하여 어떻게 혁신을 확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민간협치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구체화할 것인가. 다음으로 3번 두 가지 구조적 도전. 현재 우리 경제는 두 가지 구조적 도전을 맡고 있다. 하나는 앞에서 지적하였지만 최근 몇 수년간 하락하고 있는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또 다른 하나는 81페이지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고용급대화의 성장을 이뤄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첫째, 낮은 잠재 성장률.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4%대로 떨어지고 있다. 성장률이 적어도 6% 수준이 되어야 15년에는 선진국 진입이 가능한데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성장률이 4%대에 머물면 선진국 진입만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 문제도 심각해진다. 2010년까지 4%대의 저성장이 계속된다면 비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약 14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약 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결과적으로는 약 90만 개의 일자리가 순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실업 대란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 잠재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한 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결정하는 변수로는 인구 변화, 교육제도, 투자 행태, 조직과 문화의 생산성, 정치 행정의 효율성, 사회 분위기 등 많은 요인들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투자 행태이다. 다른 요인들은 다른 것으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투자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82페이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부진이 큰 문제이고 그 추세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연평균 15% 수준을 나타내던 설비 투자 증가율이 1990년에 들어 둔화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부터 1995년 연평균 10% 내외,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5% 내외, 2001년부터 2004년 연평균 0.3% 수준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어떻게 투자의 지속적인 장기 하락을 막고 새로운 투자 붐을, 특히 혁신을 위한 투자 붐을 일으키느냐가 큰 문제이다. 지금 당장의 저성장 내지 경제 불황도 문제지만 투자율이 낮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오늘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가 어두워진다.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 선진화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율 제고가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책 방향을 구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민간 투자를 촉발하기 위하여 친환경 투자, 즉 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투자와 공공투자의 상호 보완성을 높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투자 친화적인 환경은 양가 1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즉 물가 안정과 낮은 이자율, 양가로 2, 단기적으로 총수요의 증대, 양가로 3,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사회 분위기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사회 분위기이다. 83페이지. 투자는 기업인의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이 높아져야 늘어난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위험부담 행위인데 기업이 위험부담 행위를 하는 것은 높은 기대 수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대 수익은 경영적, 기술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심리적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제 심리가 중요하다.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낙관하느냐 비관하느냐, 정치와 안보의 미래를 불안하게 보느냐 안정되게 보느냐에 따라 투자 행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어떻게 미래에 대하여 안심하고 낙관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기업인의 투자 의욕에 불을 지필 것인가? 어떻게 국내 기업인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직접 투자도 더 많이 유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투자 촉진을 위한 정치와 정책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다음은 공공투자와 민간투자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투자가 결코 민간투자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수익 구축 효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 공공투자가 민간투자의 투자율을 증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보완관계가 성립되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기초 R&D 분야에 정부가 더 많이 투자하고 응용 R&D 분야나 상업화 분야에서는 민간 투자가 더 많은 역할을 한다는 보완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선진화를 위하여서는 민간 투자와 함께 공공 투자도 많이 늘어야 하고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84페이지. 민간과 공공의 투자 협치가 대단히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이다. 효율적인 민간의 투자 협치를 통하여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끌어내고 이를 기초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끌어올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다. 둘째, 고용 없는 성장.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고용 없는 성장 문제, 즉 실업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이다. 취재하듯이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청년 실업이 큰 문제이다.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죠. 중장년 실업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자 의견을 일단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약 2.5배이며
전체 실업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학교를 마치고도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남아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이 대단히 많다. 이들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남으므로, 즉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실업자로는 분류되지 않지만 그 규모가 거의 청년 실업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규모를 합치면 최소 한 청년 생산 가능 인구의 약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수의 청년들이 심각한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세계화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비록 경제성장에 성공한다고 하여도 성장의 고용청취 효과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가 그것이다. 85페이지. 이러한 경향은 기술 혁신으로 인한 노동 절약 효과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고용 유발 효과가 감소가 지나치게 급속히 진행되면 만성적인 구조적 고실업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세계화 정보화의 흐름에 따라 경제 성장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10억 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고용인원을 몇 명인가를 보는 소위 취업 배수가 1985년부터 1990년까지는 평균 63.5명이었는데 1991년부터 1996년에는 47.0명,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39.8명, 2004년에는 32.7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50대 기업의 지난 5년간 실적을 보면 매출이 247조에서 415조로 약 67.8% 증가하였고 영업이익도 21조 3천억에서 46조 원으로 115.7% 증가하였다. 당기순이익도 같은 기간 17조 갑자기 켜지네요. 이상하네요. 당기순이익도 같은 기간 12조 7천억 원에서 40조 원으로 약 215% 증가하였다. 그러나 종업원의 수는 동기간 중 49만 2,977명에서 49만 959명으로 오히려 0.4% 감소하였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50대 기업들도 지난 5년간 전형적인 고용 없는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고용 없는 성장을 고용 있는 성장으로 바꿀 것인가? 그것이 또 하나의 다른 도전이다. 86페이지. 이상을 요약하면 두 가지 정책 과제가 도출된다. 하나는 한국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최근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잠재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다시 높이느냐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하락하고 있는 민간 투자율을 어떻게 다시 높은 수준으로 회복시킬 것인가? 높은 투자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친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민간 투자 협치의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인가? 다른 하나는 세계화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고용 없는 성장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느냐이다. 이미 보았듯이 앞으로 고투자 고성장이 반드시 높은 고용을 담보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 성장 없이는 실업 문제도 풀 수 없지만 높은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자동으로 실업 문제가 풀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려운 문제이다. 이상의 두 가지 문제가 경제 선진화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